올해 벽두부터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하자 북한은 우리 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나왔는데요. 데일리 NK와 국민통일방송은 이렇게 막무가내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켜가야 할지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 윤덕민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하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집권 5년 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이 2016년을 도발과 위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는 북한을 정말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16년 북한 체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016년은 아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보면 그 김양건 통전부장이 사망을 했고 이제 그 자리를 김영철 그 좀 강경파라고 일컬어지는 군 출신의 그 김영철이 후임이 됐고 또 그때 즈음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라는 김정은의 어떤 명령이 하달되고 있고 이어서 수폭 실험이라고 일컬어지는 4차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 그리고 지금 7차 당대회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면 의당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서 제재를 하게 될 것이고 아마 그런 국면을 위기 국면으로 대외적 위기 국면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대내 체제 정비에 활용하고자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과거에 그 아버지 김정일이 고난의 강행군을 하듯이 고난의 강행군을 하면서 아마 많은 숙청과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그 인민의 그런 삶의 질과 관계없이 유일 지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북한 경제가 그래도 한 1% 정도 지난 4, 5년 동안 성장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중국의 특수였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게 됨으로써 북한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강력한 실효적인 그런 국제 제재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거다. 그렇게 본다면 1년 동안 북한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말 다양한 대북 정책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는 레짐 체인지가 돼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북한이 그 인민들의 삶의 질을 외면하고 지금 핵무기 개발을 많은 국가의 그런 부를 다 쏟아붓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유일 지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지난 3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4차례에 걸친 이제 국제 제재를 경험해 봤는데 뭐 그 정도면 견딜만 하고 또 국제사회가 굉장히 이제 북한에 대한 피로감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하나의 승부수를 띄워서 핵실험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하면서 이제 핵 보유를 이제 기정사실화하겠다. 아마 지구상에서 아마 유일하게 핵 보유국을 헌법에 지금 명시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결국은 북한이 갖고 있는 이런 셈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셈법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의 안전, 즉 정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강력하고 실효적인 국제 제재의 틀을 만드는 것이 아마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들이 있고, 뭐 우리 한국도 지금 대단한 결의를 갖고 지금 하고 있죠. 박근혜 정부는 뭐 과거에 좀 무기력했었는데 과거 정부들은 지금 뭐 개성공단을 그 가동 중단을 통해서 이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고 또 유엔의 지금 뭐 그 안보리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강력하게 좀 그 실효적인 제재를 좀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레짐 체인지라는 건 말 그대로 정권 교체 아닙니까?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오는 이 세습 독재 정권을 과연 붕괴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떤 체제든 간에 지금 이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체제 전환을 안 한 그 체제가 없습니다. 스탈린식 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유일한데 아직도 정치 수용소가 있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자유가 없는 그런 체제인데 과거에 북한과 그런 그 체제를 공유했던 나라들은 이제 없습니다. 다 체제 전환을 해서 일정 부분 그 자유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다 도입했고 시장을 도입했고 시장 경제를 그렇기 때문에 북한만이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북한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록 또 유도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꼭 우리 뭐 강경 일변도의 정책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동시에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제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대북 정책으로 노선을 전환하겠다 이런 걸 사실상 시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과정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었다고 봅니다. 예. 이번 정부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북 화해 협력의 하나의 상징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개성의 그런 주민들과 또 우리 남쪽의 그런 그 분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작업을 했던 그런 공장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통일의 하나의 실험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면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 자체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저도 뭐 그 최근에 이렇게 해외 출장을 다녀보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 이제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이제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그래서 이번만은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제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개성공단은 어떻게 하냐 이 문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을 이끌어낸다라는 그런 중요한 그런 목표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북한 정권을 아프게 할 제재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괜히 애꿎은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은 정말 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맞는 지적이시고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주민 생활에 아주 그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걸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스마트한 제재를 해야 되고 특히 거기에는 이제 그 김정은의 통치 자금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좀 숨겨놓은 돈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지금 그 북한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간의 어떤 어려움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그런 그 돈들이 아니라 결국 많은 돈들이 그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나가서든지 또는 개성공단이든지 이걸 통해서 많이 그렇게 고생들을 해서 그 송금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 돈이 결국은 쓸데없는 곳에 많이 투자되고 있고 뭐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건 물론이고 무슨 스키장을 만든다든지 승마장을 만든다든지 민생과 관련 없는 일에 들어간 돈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통제를 하고 이런 스마트한 제재를 해야겠죠. 근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뭐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좀 북한 주민들한테도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네. 그 이번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계몽시키고 인권을 개선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민주화 혁명이나 이런 세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진단인데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 한국 정부도 그렇고 또 국제사회도 그렇고 최근에 그 유엔의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일정 부분 좀 김정은에 대해서 이건 범죄로서 지금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그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뭐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되고 결국은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간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정치 수용소가 있다든 21세기에 그런 수용소가 있는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 없습니다. 과거에 진짜 20세기에 그 뭐 한때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건 이건 참
뭐 수치적 어떤 의미에서는 또 북한 주민들의 그런 상황을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뭐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이제 뭐 그건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네, 인권 얘기가 나온 김에 북한 인권법도 잠깐 언급하고 네. 가겠습니다. 2005년에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여전히 통과 가능성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포함해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이게 참 좀 우리 남한 한국 사회는 뭐 인권, 뭐 자유, 뭐 민주, 뭐 이런 게 아주 넘쳐 흐르고 있는데 불과 한 30km 정도 떨어진 철책선을 하나 두고 벌어지는 일은 전혀 정반대의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히 생각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고 또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인권법을 제정을 해서 그런 것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당사자인 또 같은 민족인 우리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법 제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북한 인권법이 빨리 통과가 돼서 우리도 이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윤덕민 원장님과 함께요. 북한 체제를 전망해보고 이제까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해봤습니다. 앞으로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알아서 변화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철저한 전략 끝에 끝내 북한을 변화시키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부터 설계돼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부문 짚어보겠습니다.